안녕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꼭 여기에 사연을 제보하라고 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한 여자였어요. 신우와 연을 맺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빠는 우리 라온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다 말해. 아빠가 라온이가 가지고 싶은 거 전부 구해다가 줄게.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우리 딸은 정말 아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이야. 아빠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무척이나 좋아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고마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맨날 사업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돈 잘 벌면 뭐 하냐고 가정에 투자한 시간이 없는데 애가 오죽하면 그림 일기에 아빠랑 주말에 놀고 싶다고 적겠어. 나 참 창피해서 죽겠어 진짜로. 여보, 당신 제발 좀 돈 적게 벌어도 사람처럼 살아. 당신이야 맨날 전업주부로 내가 주는 돈 받으면서 사니까 사회생활의 힘듦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나가서 일해봐. 얼마나 힘든데. 죽겠어 진짜. 돈 버는 게 쉬워? 게다가 사업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죽을 만큼 고된 건데. 내 심정을 알기는커녕 허구한 날 뭐라고 욕하기만 하고. 나도 질린다 질려. 당신 잔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어린 저였지만 눈치가 빨라서 대충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직감할 수 있었지요. 소리가 안 들리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제 귀에 다 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저는 피아노 의자 밑에 들어가서 귀를 막고 소리를 안 들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요. 결국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어린 나이에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넉넉하게 준 덕에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어요. 다만 바쁜 아빠의 얼굴을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이후로 쭉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요. 제가 중학생 때 아빠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빠와 저는 완전히 연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지요. 그래도 간간히 아빠와 연락하는 게 저에게는 꽤나 큰 기쁨이었거든요. 하여튼 성인이 된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꽤 일찍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4살에 그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까요. 약국 알바를 하던 중에 손님과 알바생 관계로 만난 저희 둘. 저는 그 남자가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모습에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면에 죄송한데 정말로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번호를 물어보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요. 혹시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만약에 능숙하게 번호를 물어보았다면 저는 당연히 번호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심을 건네는 모습에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줍은 미소를 띠면서 번호를 건네주었지요. 그 남자는 제가 알바하는 약국 위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소시민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말이 잘 통하고 재밌는 그 남자가 저는 좋아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온 씨, 이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주려고 산 단종된 향수인데 이거 라온 씨한테 주고 싶어요. 내 온 마음을 다 줘도 절대로 아깝지 않을 우리 라온 씨, 나랑 오랫동안 사랑해요. 저에게 향수를 주며 진심을 전한 그의 마음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속으로 결심했지요. 아, 나는 이 사람이 아파도 이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겠구나. 나에게 정말 끝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준 이 남자. 너무나 고맙고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누가 또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줄 수 있겠어. 대학을 졸업한 저는 바로 그 남자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사실 처음에 시댁에서 저에 대한 반대가 꽤 컸다고 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좋아하셨지만 신우가 저를 정말 극심하게 반대한 거였어요. 아니, 뭐 별 볼 일 없는 애들끼리 만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뭐 걘 좀 아니지 않아? 뭐 제대로 일하는 것도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이혼가정인 애를 요즘 누가 좋게 봐. 분명히 이혼가정인 애들은 결핍이 있을 거고 엄청 힘들 거야. 에휴, 평화로운 우리 집안에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파탄나게 생겼네. 제 뒷담을 엄청 깐 거였습니다. 사실 신우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 될 사람이랑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야,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해. 우리 누나 어릴 때부터 성격 더럽기로 유명했고 나랑 그래서 싸우고 말도 제대로 안 한 지 10년 넘어. 엄마랑 아빠도 누나 안 좋게 보고. 그런데 누나가 타고난 머리 하나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나마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거든. 누나한테 피 빨아먹으려고. 우리 누나 열등감 덩어리에 피해의식 장난 없으니까 당신 그냥 우리 누나가 하는 말들은 싹 다 무시하면 돼. 알겠지?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남편과 신우 사이에 앙금이 무척이나 깊어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신우도 참 이상해.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맨날 장학금 받고 뭘 하든 1등을 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단 한 개도 없을 것 같은데 독특해 진짜.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신우의 그런 모진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신우는 저에게 그렇게 하체가 튼실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아? 신기하다. 이렇게 바다 코끼리처럼 뚱뚱하고 하체에 살이 많은 애가 어떻게 시집을 갔지? 나도 못 가는 시집을 말이야. 참 신기해 정말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요, 하체에 살이 많은 것은 맞아요. 제가 약간 서양인 체형이라서 얼굴에 살이 안 찌고 몸에 다 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허벅지 살은 잘 안 빠지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당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당신 그 건강한 허벅지랑 체형이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그래서 당신이 참 좋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앞만 보고 다녀. 알겠지? 저는 남편의 말에 무척이나 감동받았고 그 이후로 저에게 더 이상 하체살은 콤플렉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우의 말을 듣고 아니 신우,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해서 열등감이 심한 건가?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내가 나이도 어리니까 만만하겠지. 어휴, 불쌍해라. 겉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겠구나. 불쌍한 인생.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헐헐 넘겨버렸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 초 때 신우가 완전히 집안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 갑자기 저랑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랑 남편이 시댁에서 배를 깎아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쿵쿵 두드리는 겁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보소, 문 좀. 어머님은 놀라서 아니 누가 남의 집 문을 이렇게 세게 두드리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시댁 집 앞에 거의 4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니 어쩐 일로 여기 오신 겁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지요?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진짜 당신 딸이 한 짓거리 몰라서 토끼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요? 당신 딸이 한 짓을 알면 당신네들 우리한테 무릎 꿇어야 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갑자기 조폭 같은 사람들이 저희를 위협하니까 저희는 경찰 부른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저희는 차분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아니, 댁내 따님이 우리한테 사기친 금액이 글쎄 8억이요. 네? 제 딸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딸 돈도 잘 버는데 아니 애가 왜 돈을 빌려? 말도 안 돼. 어머님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소장 작성할 때 모아둔 자료들을 시댁에 오면서 가져왔고 그걸 어머님께 보여드렸어요. 아니, 당신 딸이 변호사라고 해서 우리는 믿고 맡긴 거지. 부모님이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길래 몇 천만 원 힘들게 마련해서 빌려주고 또 뭐 자기 동생이 죽기 직전이라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다른 변호사 사무장한테 돈 빌리고 도대체 왜 따님이 이렇게 가족들까지 팔아먹으면서 돈을 빌리는 거요? 오늘 보니까 가족들 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구만.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네들이 딸빚 안 갚아주면 우리 바로 당장 지금 경찰서로 가서 당신 딸 고소할 거고 구속되게 할 거요. 당신 딸 구속되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도 힘들게 될 거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아버님은 뒷목을 잡으면서 분노하셨고 어머님은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야?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돈을 빌리고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해? 내가 정말 살다 빚쟁이한테 쫓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게 뭐야 정말.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은 빚쟁이들에게 내 딸이 어릴 때부터 우리 속을 썩이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큰 짓을 벌일 줄은 우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딸아이가 수억에 가까운 돈을 빌리고 다닐 줄은 몰랐네요. 마음 같아서는 딸내미를 확 지금이라도 호적에서 파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일단 부모로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요. 정확히 빚이 얼마입니까? 내가 아파트를 팔든가 뭘 하든가 해서 딸내미 빚은 갚겠소다. 대신 딸 고소는 하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결국 빚쟁이들은 아버님과의 약속을 녹음까지 마치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희 네 가족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전부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니 누나가 정말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게 뭐야 정말. 도대체 돈 잘 벌고 능력 좋은 변호사 누나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미쳤네. 아니 미쳐도 너무 미쳤네. 남편은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드러난 진실. 신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자금을 마련했던 거였어요. 변호사로 아무리 빡세게 일해봐도 로펌에서 800만원 언저리 월급을 받으니까 자기랑 같이 대학을 다닌 재벌가 딸들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 거야. 남들이 나를 쳐다도 못 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로 비트코인 이런 걸 투자했나 봐요. 저는 경제 상식이 정말 아예 없어서 투자 같은 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신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단순히 떼돈을 한 번에 벌자는 마인드로
불나방처럼 전등에 뛰어든 겁니다. 하락장에 들어가서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밑바닥의 시작이었던 거죠. 3일 만에 3억을 잃으면서 정신이 나갔고 그 손해를 메꾼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그렇게 큰 돈을 빌린 거였지요. 에휴, 결국 신우는 시댁에 와서 몰라 나도 당연히 나는 투자 잘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빌린 거지. 아 진짜 그 놈년들은 왜 우리 본가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친대?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돈을 안 갚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진짜 세상이 떠나가라 짐승처럼 강원도 사는 고라니처럼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아버님은 눈을 질끈 감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랑 장난하는 거니? 내가 정말 미친다 미쳐. 너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네 빚은 갚아줄 테니 대신 내 집에서 나가고 내 얼굴 앞에 보이지 마. 너 때문에 내가 한평생 화병이 나서 살지를 못하겠으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그냥 온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은 실제로 신우 빚을 갚아주겠다고 집을 파셨고요. 아버님이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쓰러질 뻔도 하셨어요. 진짜 그런 아버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아버님, 일을 어쩌면 좋아요. 에휴, 됐다. 내가 딸 하나를 잘못 키워서 평생을 고생하네. 걔가 어릴 때부터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는 애였는데 우리는 딸아이의 그런 모습이 나중에 딸을 대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이런 화를 불러일으켰구나. 어쩌면 좋니. 아버님이 안쓰러웠어요. 한순간에 신우는 집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어머님 아버님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욕을 팍팍하면서 자존심을 세운 거죠.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아버님도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그따구로 인생 살 거면 그냥 나가라고 소리친 겁니다. 자존심 상한 신우는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저에게 사실 우리 누나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진하고 싹 다 물리치는 성격이었거든. 내가 누나가 어릴 때 누나보다 공부 더 잘하고 엄청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받았는데 그거 못 참고 누나가 내 밥에다가 설사약 탔거든. 그게 점점 강도가 더 심해지다가 나 수능날 내 밥에도 설사약 타고 나는 그동안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긴장되어서 설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에휴, 그걸 알고 나서 누나랑 아예 연을 끊다시피 지금처럼 말도 안 하고 살잖아. 신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신우가 고등학생일 때 만년 2등이었대요. 항상 1등을 하던 사람은 정말 머리가 뛰어나서 그 어떤 학생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신우가 그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였죠. 그 1등의 국물에다가 락스 같은 거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전에 이상하게 세제 냄새가 많이 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전교 1등이 선생님들한테 그 사실을 제보하게 된 거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신우는 결국 꼬리가 잡힌 거였지요. 어머님 아버님이 학교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가지고 강제 전학과 퇴학을 면하고 신우는 다른 학교로 스스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학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소름이 끼친 저였지요. 이번에도 신우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후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의 피 같은 돈을 빌리고 아무렇지 않게 쓰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제 친구들은 저의 신우 이야기를 듣고 야, 결국에 그년 나락 같구나. 너 그 신우랑 이제 연락하지 마. 너한테 바다 코끼리 같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 이야기 듣지도 말고. 알겠지? 진짜 징하다 징해.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너도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그래. 그리고 신우도 동생이 자기보다 일찍 장가가니까 질투해서 너 엄청 괴롭혔다며. 김장도 너한테만 시키고 맨날 가족들 앞에서 너 망신시키고. 차라리 잘 된 거지. 알아서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제 친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우의 악독한 짓거리들이었지요. 그렇게 신우는 시댁에서 버림받았고, 저는 그 이후로 거의 10여 년간을 신우와 말도 안 하고 살았어요.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도 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요. 중간중간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간에 이혼하신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였어요. 원래 재혼 가정을 다시 꾸렸던 아버지는 재혼 가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그 재혼하신 분과 다시 이혼하고 혼자가 되면서 그간 저를 너무 신경 쓰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아주 뒤늦게 사과를 하신 거죠. 딸, 미안하다. 우리 딸이 아빠를 참 좋아했는데 아빠는 네 엄마가 밉다는 이유로 딸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마음에 아주 큰 대못을 박아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딸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빠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늦었지만 다시 한번 아빠 노릇을 하고 싶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를 좋아했고, 당연히 아빠가 엄마랑 이혼 후에 재혼하고 재혼 가정에 신경 쓰느라 저에게 연락 못한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사과를 당연하게 받았고, 다시 아빠와 연락을 하면서 지냈던 거죠. 엄마와 이혼한 이후로 아빠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서 서초구에 작은 건물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라온아, 집에서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사람이 어두워지니까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아니면 아빠 건물에 와서 청소라도 설설설 하면서 용돈 받아가든가. 아빠가 우리 딸한테 넉넉하게 살라고 돈 많이 주고 싶은데 또 딸이 내가 그렇게 돈 주면 안 받을 게 뻔하니까 조금 일하고 돈 받아가. 아빠의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솔직히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속감도 없었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제안한 빌딩 관리 일은 저에게 꽤나 좋은 조건이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아무래도 빌딩 관리 일이라는 게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편물 돌리고 시설 잠깐 점검하면 사실상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여유롭게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방에 있었는데 가만 보니 청소 아주머니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대신 근무해 드릴 테니까 밥은 여유롭게 드세요. 작은 방에서 허겁지겁 밥 먹으면 마음 아파요. 그래도 밥은 넉넉하게 시간 가지면서 드셔야지요. 아주머니는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이 속도 깊어요. 우리가 손이 느려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바쁘게 일하면 뭐하나. 다 늙어서 힘들고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살아야 하나 했는데 처자가 그렇게 말해주니 다시 살아갈 힘이 나네. 고맙다, 고마워.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니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시간 정도 청소일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빌딩 건물 관리 일을 시작한 지 한 3달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제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라온. 제가 흔한 이름이 아니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제 뒤에는 집 나간 신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10년간 연이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는데 아주 에르메스의 샤넬에 삐까번쩍한 옷들을 입고 도도하게 서 있는 겁니다. 또각 구두를 신고요. 저는 아니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와
나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세상에, 청소하면서 살아? 으, 내 동생 뭐 회사에서 잘렸니? 쓰레기 주우면서 사는 사람이 내 올케라니. 변호사인 내 직업에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올케가 회사라도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 막장의 길을 걷는구나. 신우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발끈한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됐고 쓰레기나 치우세요. 어쩐지 요즘 빌딩에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올케가 쓰레기를 치워서 그런 거구나. 참 가지가지한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이래. 사람들이 구질구질해. 나처럼 추진력 있게 뭔가를 성취하고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성취해서 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서초에 차리고 올케는 쓰레기 냄새나게 핫바리 일이나 하고 있네? 세상 참, 인생은 역시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야. 그치? 이런 말들로 저를 완전히 아래로 깔보는 겁니다. 저는 진짜 웃겼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신우의 얼굴에 확 모래라도 던지고 싶었습니다. 역시 신우는 여전하네요. 사람 만나면 무조건 까대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이 여전하네. 그러니까 신우가 시댁에서 버려진 거예요. 알겠어요? 괜한 자존심 세워서 신우가 제 발로 가족들을 버렸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인정하세요. 신우 성격이 더러워서 친가족들조차 신우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아세요? 신우는 제가 이런 말을 하자마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쭈그려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던 저를 구둣발로 등을 팍 찬 겁니다.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 중심을 잃고 떼구르르 구르고 말았어요. 뭐라고 했어 너? 아주 청소일 하더니 이제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곳도 없다고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야? 세상에, 너 같은 애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절대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무 역겨워.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해. 못 배웠으니까 그런 행동이나 하는 거야. 알겠어? 신우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건물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고 쳐다볼 정도였어요. 제가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러워서 순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고 직업이 없는 백수로 살면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간 상태였는데 신우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난 거였어요. 건물 관리하는 저에게 오전에 절에서 받아온 절편이랑 백설기를 건네주려고 잠시 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져서 쌍욕을 먹고 있는 저를 보고 아빠는 엄청 놀란 거였죠. 아니 딸,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먼지투성이로 만들었어? 누가 내 딸 등에 신발 자국 남긴 거야? 누구야? 소리치자 신우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제가 아빠랑 연락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신우는 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거고 제 아버지가 이 건물 주인인 것도 몰랐던 거죠. 건물주가 저에게 우리 딸 이런 말을 하니까 신우는 순간 얼음이 된 거죠. 저는 그때 신우,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우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저를 지금 욕보였는데 실수 크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빠, 302호에 들어와 있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 있잖아. 여기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신우였네? 진짜 내가 말했지 아빠한테 신우라는 사람이
나 엄청 괴롭히고 죽고 싶게 만들었다고. 제 말을 들은 아빠는 신우의 코앞으로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 여자구나. 당신, 내가 이 건물 건물주인 건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 변호사 검사 집안인 것도. 어쩐지 302호 개인 변호사 여자가 맨날 욕짓거리하고 의뢰인들이랑 싸우고 수임료는 또 엄청 비싸게 받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던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302호 변호사를 보내. 서초동에서 변호사 소문 잘못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나가리인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 자리 잡느라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계약할 때 월세도 제대로 한번 아주 인상하고 그래야겠네. 아빠가 이 말을 하니까 신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찍소리 하게 되면 월세 올라가고 자기 평판 완전히 개판되니까 입을 꾹 다문 거였죠. 강량약강하는 신우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동시에 웃기기도 했어요. 그런 신우에게 저는 똑같이 쓰레기를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쓰레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쓰레기 줍는다고 더러워진 손은 그저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맞아요. 끊임없이 내면에서 쓰레기를 만들어내니까요. 알겠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아버지인 우리 시부가 혈압약을 아직도 먹고 있고 아파트도 팔아서 노후 자금 없어서 지금까지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일을 하고 있어요. 미안한 줄 알고 살아요. 알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니 순간 신우의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자기도 인정하겠지요. 자기가 빌린 돈 때문에 부모님 노후 자금이랑 집도 싹 다 날리고 했으니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 잘 나가고 남들보다 앞서가서 우월감에 젖어 사는 게 우선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에휴, 그렇게 저는 신우에게 한마디 하고 아빠의 손을 잡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우 충격받아서 그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고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당한 수모를 갚겠다고 신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들에게 말을 해두고 실제로 월세도 올렸어요. 아빠의 건물은 10년 동안 월세 동결일 정도로 인간적인 대우를 많이 해주었는데 내 딸에게 못된 짓을 저지른 여자한테 인간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하면서 바로 월세를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소문도 아주 더럽게 나서 그 이후로 의뢰인들한테 수임 들어오는 것도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와, 당신 진짜야? 어쩐지 엄마한테 누나 이야기 잠깐 들었을 때 누나가 개업하고 나서 허영심 때문에 맨날 사치 부리고 하느라 수입료 전부 명품비에 썼다고 하던데 이제는 월세까지 돈 쓰게 생겼으니 진짜 남은 돈도 없겠네. 우리 누나 아직도 시집 못 간 거 보면 정말 인생 기구하다. 공부 잘해서 변호사 되면 뭐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그거야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 아니야? 나는 누나가 진짜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꼭 감옥에 가야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옥도 진짜 감옥만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거든. 에휴,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마음 쓰지 마. 나도 누나라는 사람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으니까 그냥 똥말 봤다고 생각해.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한 배에서 나온 가족인데도 어떻게 남매가 이렇게 다른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한 명은 세상 싸가지 없는 여자였고 또 한 명은 세상 따뜻한 말을 매일 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네 신우라는 그 여자 결국 사무실 비웠더라.
6개월 전부터 월세를 계속 밀리더니 보증금도 까먹고 그리고서는 아예 사무실까지 비웠더라고. 그 옆 사무실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신우 빚이 엄청나다고 하더라.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무리해서 서초구에 사무실 잡고 맨날 1년에 한 번씩 외제차를 바꿔대니 돈이 정말 물 새듯이 줄줄 샌 거지. 결국에는 파산 신청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딸이 그런 막무가내 여자한테 막말을 들으며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딸,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아빠가 딸 지켜줄 거니까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시 신우는 결국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괴물을 잡지 못하고 그 탐욕의 괴물에게 잡아먹힌 거였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해지려고 하고 잘 나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그 감정들은 전부 열등감이 되어버리고 불쌍했습니다. 에휴, 그렇게 저는 코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린 격이 되어버렸어요. 역시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네요. 참, 요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잘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씁쓸했는데 제 신우의 최후 인생을 들어보니 언젠가는 나쁜 짓 벌이면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메랑 안 맞게 착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